자, 통사론 2주차 우리 수업 들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잡았고, 이 통사론을 제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지난주에 공장 견학 간다고 했어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문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견학 가서 그 최종적으로 문장이 나오는 그 절차를 공정마다 이제 한번 봤는데, 제일 처음 공정이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단어들을 배열을 하는데 그 단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단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렉시칸 파트라고 했어요. 예, 렉시칸 파트라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정이 렉시칸 파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단어 어휘부예요. 요 용어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요 용어가 낯설면 이것이 그냥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딕셔너리. 예. 우리 그 책으로 나온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이 그게 딕셔너리인데, 예, 요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딕셔너리를 락스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휘부라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했죠. 어휘부. 그 이게 이제 프레이즈로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조 전에 오늘 여기만 볼 거예요. 여기만. 어, 이 단어 공부할 때마다, 이 렉시칸 파트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요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 나무 그 씨앗 있잖아요. 생물의 씨앗을 보면은 그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씨앗도 생긴 거는 처음에 비슷비슷한데 그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나무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예, 다 다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다. 예, 그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뭐 유전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 씨앗에는 요런 조그마한 나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걸 담으면 이렇게 큰 나무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냥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 단어 안에 문장의 일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안에.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단어 내부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단어 내부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길래, 특히 이제 수어 중심으로 단어 내부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그 문장에 기여를 하는가, 문장 구조에 기여를 하는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파트에서도 당연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많이 나옵니다. 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카톡으로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2023 이동걸 영어학이라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 만들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오픈 채팅방에 카톡. 그래서 질문하시고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저 공부하시다가 뭐 특이사항 있거나 할 때는 그냥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이동걸 영어학 이쪽으로.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스토리를 잘 따라오세요. 통사로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통사로는 전체 스토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한번 가봅니다. 자, 렉시칸이 뭐냐라고 해서 지금 교재 중심으로 해서 쭉 갈게요. 렉시칸은 멘탈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렉시칸에 우리가 그 렉시컬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어휘 렉시컬이요. 그 렉시컨이 멘탈 딕셔너리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딕셔너리란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어
뭡니까? 어디를 잡을까요? 어디を잡을까? 지금 요 안에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냐면은 통사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의문론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고 형태론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단어 안에 있었어요? 있잖아. 우리 사전 찾아보면 사전 안에 겁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큰 사전 한번 보시면은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 찾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것은 뭐 의미, 그 다음에 품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단어에 지금 딸린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요 정보를 우리가 볼 건데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실질적으로인지 이해 그러면 어휘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통사론에서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어휘 정보가 뭐냐 렉시칼 인포메이션이 뭐냐 그것은 당연히 이제 캐테고리 인포메이션이죠. 범주적인 정보죠. 범주 그 뭐예요? 품사를 얘기하는 거죠. 품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연하죠. 자, 우리가 근데 이것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그냥 별다른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 이렇게 캐시나 헬프 같은 경우는 이런 품사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뭐 플러스 중요하지 않고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라는 이런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정보가요.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정보예요. 이게 무슨 정보예요? 어휘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어휘가 갖고 있는 특히 수어가 갖고 있는 정보다.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위, 범주화 정보죠. 범주화. 하위 범주화 정보.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하위 범주. 그쵸?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하위 범주화 정보예요. 이 하위 범주화 정보는 어떤 정보인가? 이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번지네. 이게 좀 이상한가? 하위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 한번 볼게요. 이 정보는 어떤 정보를 주냐면 giving us information about the kind of complement. 어떤 종류의 컴플리먼트가 뒤에 와야 되는지. 컴플리먼트 괜찮습니까? 네, 컴플리먼트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충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컴플리먼트, 애정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은 컴플리먼트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어, 동사가 목적으로 주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요소들, 항상 수로가 데리고 다니는 요소들. 그게 컴플리먼트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갑시다. 보충어예요. 학교 문법에서 이게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수어가 항상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애들. 그게 컴플리먼트예요. 자, 그러면은 수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수어 중심으로. 수어의 안에 정보를 까보니까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컴플리먼트를 취할 것인가 which given lexical item이 즉 수어가 허용하는 컴플리먼트죠. 수어가 허용하는 컴플리먼트.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화면으로 보려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음, 우리가 보통 여기 볼까요?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정보를 얘기하는지 자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만 볼게요. 동사고만 볼게요. 자, 동사고만 봅시다. 문장 구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문장 구조도 안 배웠는데 벌써 이렇게 구조 뭐 그리고서 수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통사론이
교재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만은 사실 통사론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주는 게 이게 통사론인데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교재 물리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지만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그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티칭을 하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순서대로 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고 앞에 나오고 이런 게 없어. 사실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 동사구는 동사구에 여기다가 동사를 집어넣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4번에 A 보시면은 이런 동사들은 다 가능해요. 이런 동사들은 다 가능해. 그런데 이런 동사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되는데 왜 얘네들은 이 문장 안에 이 동사 여기에다가 똑같은 동사인데 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학교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동사, 타동사를 얘기하는 거. 이건 타동사고 자동사니까. 근데 이제 통사론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에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컴플리먼트라고 했죠. 예. 이 명사 MP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동사가 와야 돼. MP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동사가 와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안에 내부적인 정보가 MP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MP 컴플리먼트를 마치 그 레고 블록 맞히듯이 MP 컴플리먼트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동사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애들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위 정보와 하위 범주와 정보는 컴플리먼트의 범주에 대한 제약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위 범주와라는 정보가 어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위 정보와 subcategorization이라는 정보가 어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위 정보와라는 것은 어떤 정보냐? 수어가 컴플리먼트를 어떤 컴플리먼트를 취할 것인가라는 정보인데 그러면 그게 의미적인 그 정보를 취하는 게 아니라 범주예요. 범주. 즉 MP를 이 동사가 MP만 취할 수 있다면 어떤 동사든지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위 범주화. 의미적인 게 아닙니다. 하위 범주화. 다시 여기서 포인트 다시 정확하게 잡아가세요. 자, 수어가 하위 범주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수어가 하위 범주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아니요.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주어가 아니에요.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그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와야 이 subcategorization의 그 정보를 지금 준수하는 겁니까? 범주 정보예요. 예, 범주 정보. 여기 형용사구가 오면 안 돼요. MP를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subcategor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4번의 A 문장이 좋아요. 근데 4번의 B번 문장은 비문이야. 그럼 왜 비문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 자동사, 타동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내용은 알겠는데 그 말 표현을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요.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동사가 얘네들 아닌 이유는 동사가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동사가
아니랬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NP를 하위 범주화하지 않는 동사가 아니라서 명사구를 하위 이런 표현들을 잘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명사를 하위 범주화하는 동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컴플리먼트로서 NP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자동사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게 자동사? 그럼 감점이지 뭐. 예, 그럼 감점이에요. 이거는 왜 정문이에요? 만약에 정문인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이러한 동사들은 MP 컴플리먼트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MP 컴플리먼트를 하위 범주화 할 수 있는 동사라서. 예. 자, 요렇게 잡아갑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이게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1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연습 문제 있죠. 이런 연습 문제는 답 없어요. 예. 그냥 거기에다가 답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사론적인 표현으로 자꾸 써보세요. 예. 자꾸 그럼 표현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앞에 거기에 표현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써보시고요. 나는 이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답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피드백을 해줄게요. 했죠? 자,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만약에요. 영어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말로. 예. 즉 학교 문법적으로 그것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subcategorization이라는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 없어요. 예, 요거 없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둘 중에 비문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럼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스트레이크 찍힌 이 비문을 봤을 때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비문들은. 이게 왜 비문인가? 항상 다시 한번 스스로 설명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나중에 비문 정문 고르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빨리빨리 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 여기 2번에서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에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중간에 책에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같은 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대로 설명해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은 more and more data 그 섹션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위에 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표현을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을 꼭 해보세요. 눈으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자꾸 눈으로 보는 연습만 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도록 그냥 써보세요. 똑같은 문장 또 써보시고 또 써보시고 계속 지겹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 표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휘 안에, 특히 수로 안에 서브 캐테고라이제이션 그런 정보 그런 것만 있어요? 아니요, 되게 많죠. 의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기본적인 우리가 그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런 걸 다루지 않고 통사론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보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데 그 첫 번째가 subcategorization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이라 나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중요 정보는 selectional restriction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선택 제약이라고 하죠. 선택 제약. 이것은 아까는 subcategorization은 무슨 제약이에요? 범주 제약이죠. 범주. 누구에 대해서?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주어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의미적인 제약이에요. 의미적인 제약.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의미적인 제약을 지금 볼까? 아까는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뒤에 달고 나오는, 특히 동사로 따지면 목적어. 목적어에 대해서 지금 NP를 취해야 된다. 이 선택 제약은 의미적 제약이고요. 의미적 제약이고 semantic pragmatic restriction이라고 그랬죠. 의미 활용론적 제약, 그냥 의미적 제약이에요. 의미적 제약이고, 자, 이것이 누구한테 지금 그 의미적 제약을 가하냐면은 컴플리먼트뿐만 아니라 주어에도 의미적 제약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까지 이제 의미적 제약을 다 가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는 당연히 그 다음에 주어까지 의미적인, 즉 범주가 아니에요. 범주가 아니라 의미적인 제약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긴 됐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컴플리먼트에 대한 제약을 볼게요. 의미적인 제약을 여기 보시면은 5번의 데이터 먼저 보세요. convince 확신시키다, 뭐 납득시키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컴플리먼트로서 아까 subcategorization의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은 컴플리먼트에 어떤 범주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자리에 다 NP 범주가 와야 돼요. 그러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5번의 데이터 보시면 전부 다 NP 범주가 왔어요. 컴플리먼트 자리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A, B를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이 4개의 문장은 조금 이게 무슨 표시냐면은 좀 이상한데? 이런 뜻이에요. 비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문은 아닌데 좀 이상한데? 요거는 느낌표는 좀 더 이상한데? 예. 이제 진짜 아닌 것은 아스테리크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에 아스테리크 찍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걸 비문이라고 처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전부 다 비문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왜 이상한가, 이게 왜 비문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5번의 데이터는 subcategorization을 준수를 했습니까? 5번에 있는 수로는 subcategorization을 준수를 했어요. 준수했죠. 컴플리먼트에 대한 범주 제약을 잘 맞췄어요. 근데 왜 이상한 거예요? 이 의미적으로 이상해요. 그쵸? 예. 의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이 골드피쉬나 컴퓨터나 이게 당연히 목적으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것과 결합해서 말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처럼 왜 얘와 결합하면은 말이 안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수어가 주어,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소위 말하는 목적어에게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적인 제약, 즉 selectional restriction, 선택 제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말 자체, 이런 표현 자체를 잘 내 말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저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이해는 가네.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설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동사 convince는 subcategorize, MP complement. 자, 이런 표현들은 잘 지금 잡아놔서 나중에 좀 외워야 되겠죠. subcategorize의 개념이
시험에 나오나 답안을 작성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아까도 그 연습 문제 같은 거 이런 표현들. 그런데 그런데 severe restriction MP에 또 제약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MP에 또 제약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제약이냐? MP를 subcategorize, convince는 MP를 subcategorize 하지만은 뭐 합니까? select a rational complement. 자, 요 표현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여기까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고지고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성적인 컴플리먼트를 선택한다. 그 말이죠. 네. 이성적인 컴플리먼트를 선택한다. 이게 지금 선택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컴플리먼트에 rational 컴플리먼트를 취하도록 그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mother과 cat이 이성적인가요? 이게 이성적이란 말은요, rational이라는 말은 그냥 생물이란 뜻이에요. 생물,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rational complement라고 해도 되고요. rational entity, 이성적인 개체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subcategorization restriction은 신택틱한 측면이 그죠? 범주를 취하니까 통사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selection restriction은 semantic pragmatic한 제약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 제약은 컴플리먼트뿐만 아니라 주어에서도 지금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도 그러면 어떤, 여기서 설명 안 했지만 어떤 의미적 제약을 지금 주어에 가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의미적 제약이라는 것이 뭐 겁나 다양한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냐 아니냐 요 정도. 예. 레셔널 엔티티냐 아니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 제약과 관련해서 도대체 주어와 목적어에 어떤 의미적인 제약을 가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냥 이성적인 개체냐 아니냐 요 정도예요. 혹은 사람이냐 아니냐, 휴먼이냐 아니냐 요 정도. 그러니까 어때요? 컨빈스도 주어 자리에서 지금 뭘 셀렉트 하는 거예요? rational entity를 셀렉트 혹은 human을 셀렉트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다 지금 휴먼이 왔기 때문에 애들 다 주어 자리는 괜찮아요. 이 뒤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이제 보면은 selection restriction, 이 선택 제약은 누구에게 제약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주어와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요 말을 조금 어렵게,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어렵게 논항에게 선택 제약을 가한다.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논항 괜찮아요? argument. 논항이란 개념 지금 잘 모르겠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논항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 다 아는 거야? 응, 응. 괜찮아. 응. 이따 논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 논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와 목적어에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선택 제약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논항에게 의미 제약을 가한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논항은 뭐라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논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주어와 목적어를 논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서브젝에 대한 restriction 볼게요. 이게 또 선택 제약과 개수, 선택 제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컴플리먼트에 대한 제약 봤죠? 서브젝의 제약도 보세요. 6번 데이터 먼저 보세요. 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이 조금 낯설거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약간 통사로는 내가 좀 익숙하다, 좀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 이거 왜 이상하지? 이거는 왜 괜찮지? 이라는 것을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내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부터 보고요. 자, 주어만 봅니다. 자, 수로는 fainted예요. 예, 쓰러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에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겠죠. 이 수로가 요 안에 정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faint니까 어떤 의미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니까. 사람이어야 되겠죠. 휴먼이어야겠죠. 그죠? 예, human being, 사람, 혹은 뭐 rational entity, 아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my frying pan이라든지 theory는 그런 rational entity가 아니므로 지금 의미 선택 제약을 위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얘네들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A번은 그래서 괜찮은 거고. 음.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subcategorization과 아까 봤죠. 그 다음에 selection restriction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죠. 동사는 subject을 subcategorization 하지 않아요. 동사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주어까지 subcategorization 한다라는 그 책을 본 것 같아. 그 책을 어디서 봤지? 근데 어떤 책인지 내가 지금 그거를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 어디서 읽은 거는 같아요. subcategorize 하위 범주합니다. 주어와 컴플리먼트를 하위 범주합니다라는 책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주어하고 목적어까지 하위 범주어가 주어하고 목적어를 하위 범주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 MP, 목적어 MP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왜 하위 범주화라고 했겠어요? 왜 하위라는 말을 썼겠어? 주어가 아니니까. 주어는 상위예요. 그쵸? 네, 주어는 상위란 말이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주어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주어예요. 네. 하위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위. 네. 그러니까 하위 범주화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컴플리먼트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어떤 책에서는 주어까지 서브캐테고라이제이션 한다라고 그 책에 있는 거 보니까 혹시나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까지 그냥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은 서브캐테고라이즈 하지 않는데 반해서 select 서브젝을 셀렉션 선택 제약은 주어까지 그 제약을 가한다라는 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봤어요? 두 가지 봤어요. 하위 범주하고 셀렉션 리스트릭션 두 가지를 봤어요. 범주적인 제약하고 의미적인 제약을 봤죠. 요 두 개는 겁나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만 잡아가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논항 정보. 이게 겁나 중요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논항 정보. 아규먼트. 4번에 논항 정보. 갑니다. 논항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갈게요. 논항은 되게 논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통사론에서 논항형을 쓰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동사가 타동사인지 아닌지는 not a matter of chance.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는지 자동사로 쓰이는지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이다?
type of action or state expressed by the verb. 동사에 의해서 표현된 행위나 상태의 타입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우리가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사로 쓰이는 거야. 이건 타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동사의 쉽게 말하면 동사의 의미적인 속성 때문에 동사의 그 내부 정보 때문에 자동사와 타동사로 갈린다는 거예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차이가 뭐예요? 컴플리먼트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즉 목적어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그 차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가서 봅니다. 동사 imitate, 이거 따라하는 거, 모방하다. 이 모방하다라는 것은 표현합니다. 뭘 표현하냐면 an activity that involves two participants.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개의 참여자를 포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imitate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방하는데 이 imitate가 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참여자를 갖게 되는 행위라는 얘기야. 그 무슨 말이냐면 모방하는 사람이 있고 모방당하는, 이게 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방하는 개체가 있을 테고 모방당하는 개체가 있을 테죠. 요 두 개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번에 매그렛 포아롯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참여자로 나오는 거죠. 무슨 참여자요? 수로가 깔아놓은 문장을 만드는 그 판에 참여자로 지금 두 개의 참여자가 필요로 한 거죠. 자, 이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무대에 imitate라는 제목의 무대에 연극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의 지금 배역이 필요한 거예요. 2명의 배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테이트 하는 사람과 이미테이트 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게 논항이에요. 이게 논항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수러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예요. 그럼 얘도 필요로 하고 얘도 필요로 해요. 얘네가 논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셀렉션 리스트릭션에서 셀렉션 리스트릭션은 주어에도 의미적 제약을 가하고 목적어에도 의미적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얘네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논항. 그죠? 주어도 필요로 하고 목적어도 필요로 하니까 이 논항에 의미적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논항이에요. 이 두 개의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imitate라는 이 표현은, 즉 이 수어는 두 개의 참여자를 필요로 해요. two participant라고 얘기했어요. 명사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품사라는 그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MP를 필요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참여자예요. 그냥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여기도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도 두 가지, 하나, 둘, 이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논항.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항수러라고 불러요. 뭐를? imitate 같은. imitate 같은 그 동사들을 이항수러라고 부릅니다. 자, 더 볼게요. 자, 수러 개념 잘 잡아가고 계시죠? 자, 여기서 수러라는 개념 더 볼게요. 수러래. 논항이라는 개념 더 볼게요. 논항이라는 것은 겁나 많이 쓰입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predicate imitate. 이 수러는 take to argument.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즉 뭐야?
imitate라는 동사는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잡아주시고요. 얘가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 즉 두 개의 파티스펀트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그게 논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연스럽죠.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논항은 뭐예요? 뭘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마이그레트하고 푸아롯으로 사람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수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Two place predicate, 이항수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숫자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 자동사 같은 경우는 몇 항수럴까요? 1항수로. 근데 그냥 그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동사가 무조건 1항수로는 아니에요. 자동사를 무조건 1항수로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 같은 수로를 써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participant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즉 몇 항수로니까 2항수로예요. 2항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문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가는 사람과 가는 곳 필요해요. 가는 사람과 가는 곳, 이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1항수로는 자동사, 2항수로는 타동사라고 이렇게 단순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2항수로, 3항수로도 있죠. 3항수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3개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어요? 기부동사예요. 기부동사예요. 누구예요? 주는 사람과 주는 대상과 받는 사람까지. 그렇죠? 네, 받는 사람까지. 이게 사망수로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요렇게 쓰면은 요것은 메탕수로예요. 이것도 역시 사망수로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던 다 사망수로입니다. 영항수로는 있을까요? 영항수로? 빵항수로? 제로 플레이스 프레디킷도 있을까요? 즉 논항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수로 자체만으로 그냥 다 설명할 수 있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 그거 있을까요? 1항수로 받고 1항수로는 대표적으로 뭐 자동사 이게 1항수로죠. 예. 1항수로. 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로 하니까 하나만 왔어. 여기 오지 않았어. 문장 좋아. 예.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논항 정보를 잘 실현시킨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논항 정보를 잘 실현시켰어요. 1항수로예요. 받고 2항수로도 봤어요. 3항수로도 봤어. 빵항수로는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그냥 수로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뭐가 있어요? 빵항수로는. 그렇죠. 이게 빵항수로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 논항 아니에요? 얘는 논항 아니에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비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잖아요. 이거 해석 안 하잖아요. 해석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참여자가 아니야. 의미가 없죠. 참여자는 반드시 아까 봐봐요. 아까 셀렉셔널 리스트릭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 볼까요? 셀렉셔널 리스트릭션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뒤로 가보세요. 셀렉셔널 리스트릭션은 잘 연결시키세요. 누구한테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논항. 그것을 다 바꿔 얘기하면 논항은 그게 rational entity인지 아닌지 사람인지 뭐 사물인지 이런 정도의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논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근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논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논항은 얘는 어떠한 여기다 의미 제약도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항수로예요. 빵항수로. 빵항수로는 그냥 개념상 잡아가시고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 빵항수로가 뭐냐 뭐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wo place predicate, one place predicate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수로만 보고 아 이거 1항수로다, 2항수로다, 3항수로다 아니면 논항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연습해야 돼요. 자동사, 타동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항수런지는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 지식으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푹 같은 경우는 몇 항수로예요? 네, 3항수로예요. A, B, 그 다음에 PP, 이 전치사고로도 오는 요 참여자가 또 있는 거죠. 뭐 지금 저 품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3항수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트릭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2항수로일 수도 있고 3항수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2항수로일 수도 있고 3항수로일 수도 있어요. 네. 논항을 2개만 써도 되고 3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1개는 수의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꼭 써야 되는 요소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뭐 안 써도 되는 거고. 자,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항 구조 계속 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휘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란 얘기예요. 어휘 안에 세 번째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휘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좀 읽어볼게요. 모든 수로는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논항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논항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도대체 구조는 뭐야? 논항은 아까 파티스펀트라고 그랬죠. 수로가 필요로 하는 파티스펀트예요. 그 구조는 뭐야? 여기서 얘기했죠. 구조는 숫자야. 논항 숫자. 그래서 아까 이항수로 two place predicate에서 two place predicate에서 이항수로에서 이게 논항 구조예요. 2개. 네, 이게 논항 구조라. 2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라는 논항 숫자를 명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논항 구조예요. 그래서 논항 구조로 하면은 2항이냐 1항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항수로냐 2항수로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동사의 논항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의 논항 구조. 9번을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9번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ABC를 보시고 뭐가 지금 정문이고 뭐가 비문인지를 내가 잡아내는 연습. 먼저. 그래서 요것은 비문이야. 이렇게 내가 잡았으면 그 왜 비문인지를 이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 자꾸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 비문인지. 자, 우리는 논항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요거 보지 말고요. 요 데이터만 보고 자, 9번의 논항 구조 측면에서 9번이 정문이에요.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젊은지. 이것이 그래마리컬 합니다. 왜 이것이 그래마리컬한지 explain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논항 구조를 지금 배웠던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이렇게 analyze 수로 analyze는 몇 항수로예요? 2항수로예요. 그래서 각 항 푸아롯하고 the data가 각각 그 논항 2항이 푸아롯과 데이터로 실현이 된 거예요. 좀 좋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그럼 B번 갑니다. B번은 왜 비문이에요? analyze는 to place predicate이에요. 근데 2개의 논항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실현됐지만 다른 하나의 논항이 실현이 안 됐어요. 목적어가 실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항 구조는 그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의 논항이 왔냐. 논항이 몇 개 있느냐라고 아까 했어요. 숫자, 단순히 숫자. 여기에서는 예, 하나의 논항이 실현이 됐는데 뭐로써? 주어로서 실현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논항은 실현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것만 얘기하고 좀 쉽시다. 이 정보가 우리가 사람도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악한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악한 유전자가 막 있어요. 못되게 뭐 살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서 살 수 있잖아. 누르면서 착한 척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얘네들도 그러한 정보가 있지만 그것이 꼭 실현이 돼야 됩니까? 그냥 두 개 이항이 있는데 하나만 실현시키고 하나는 안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나무의 씨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의 씨가 소나무인데 소나무에서 솔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사과나무 칩시다. 사과가 열리게 돼 있는데 나는 나무 모양만 사과나무로 필 거고 열매는 맺지 않을 거야. 사과는 맺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다 사과나무 씨는 거기 안에 다 사과나무로 열려야 되는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가 가지가 있다면 문장 안에서 전부 다 실현이 돼야 돼요. 이따 얘기했지만 그러한 원리가 뭐냐? 프로젝션 프린서플이에요. 프로젝션 프린서플. 투사 원리. 이따 나중에 볼 거예요. 투사 원리예요. 그것이. 예. 투사 원리라는 것은 그 정보를 문장 안에다가 쫙 투사해라. 내가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빔으로 쏜다면은 여기 있는 정보가 다 여기에 실현이 돼야 되는 거지 일부 뭐 지 맘대로 빠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사 원리예요. 프로젝션. 마치 이것처럼 빔 프로젝트처럼. 투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비문이에요. 네. 아규먼트 하나가 실현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봅니다. They will analyze the data. 요거는 왜 빈문이에요? 요거는 왜 빈문이에요? 자,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나. predicate analyze는 take two arguments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실현이 됐어요. 얘 또 실현이 된 거 아닌가요? 얘는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학교 문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허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허사? 예, 허수아비? 그냥 있는 거? 그래서 it하고 아까 날씨에 쓰는 it하고 이런 대열은 허사예요. 즉 의미가 없어요. 논항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셀렉션 리스트릭션에 보면은 거기에서 논항한테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고 그랬죠? 니네 논항이야? 그럼 니네 내가 의미적인 제약을 할 거야. 너 의미적인 것을 어떻게 맞춰야 돼. 즉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논항이 아니에요. 자리는 채웠지만 논항이 아니에요. 다시요. 자리는 채웠지만 논항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리는 채웠지만 논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널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논항이 실현이 안 됐어요. 그 논항 구조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문이에요.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써낼 수 있어야 될, 마치 답안에 이렇게 작성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왜 비문인지. 자, 센텐스 9B하고 9C는 9B하고 9C 할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센텐스 9B 그냥 이렇게 괄호 안 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9B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을 때. 자, 센텐스 9B하고 9C가 ungrammatical 합니다. 이유 설명하죠. 왜냐하면은 동사 analyze의 하나의 argument가 is not realized as the object 9B에서는 object로 실현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9 뭡니까? C에서는
서브젝트로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미닝풀한 서브젝트로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서브젝트는 있지만 이게 미닝풀한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문이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쉬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세 가지 정보 얘기했죠. 하나는 하위 범주와 정보, 컴플리먼트로 어떤 품사를 가지고 나올 거냐, 특히 수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셀렉션과 리스트릭션, 의미적인 제약. 얘네 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논항 구조, 논항 구조, 논항이라는 개념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 논항 구조가 뭔지, 이건 단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그 숫자를 문장 속에다가 내가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비문 정문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